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초반 남자입니다. 아내와 딸아이 하나,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다가 딸아이가 결혼하며 나간 지 이제 벌써 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결혼시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6살 난 손녀까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는 말을 매번 실감케 해주는 예쁜 손녀예요. 저희 부부에게 저희 딸은 각별했어요. 뭐 세상 어느 부모 자식이 각별하지 않겠냐마는 저희 부부와 딸아이는 유독 더 그런 편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의 죽을 위기를 넘겨가며 낳은 아이였고 또 자라면서 저희 부부의 속 한 번 썩이지 않은 착한 딸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말하지 않아도 뭐든 척척 알아서 잘했고 정말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믿음직스러웠고요.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때도 주저함이 없이 허락했던 것 같아요. 인상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진이가 선택한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겠지.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사이는 뭐 하나 딸보다 나은 게 없기는 했습니다. 학벌이나 직업, 그리고 집안까지 모두 다 말이죠. 사실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듯 자기 딸아이가 좋은 집에 시집가서 고생 없이 살길 바라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아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둘이 좋아하니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은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말릴 걸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말입니다. 딸아이는 무척이나 행복해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고 그걸 저희 부부에게 울면서 이야기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시집 잘 보냈구나. 가진 조건이 다가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 다 부질없는 생각일 뿐이었지만 말입니다. 사위는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옮기고 그만두고의 반복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친구와 사업을 한다고 저희 부부에게 손을 벌린 적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눈 감아주고 도와주고 한 것도 다 딸아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래서였습니다. 중간에 한번 사업이 망하고 다시 회사에 다니고 그러고는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에게 손을 벌리거나 딸아이가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희가 걱정할까봐 참고 또 참았던 거더라고요. 혼자서 속을 썩었을 딸아이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피눈물이 납니다. 결혼하고 초반 몇 년 동안은 딸아이와 사위 그리고 손녀를 자주 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는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건 저희 부부가 바빠서는 아니었고 딸아이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왜 조금 전에 사위가 사업을 하다가 한번 말아먹은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집까지 팔아야 했기 때문에 딸아이는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걱정했어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집을 해주겠다고 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딸아이의 거절로 해줄 수 없었지만 말이죠. 더 이상 엄마랑 아빠한테 뭘 받는 불효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무슨 불효냐?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당연히 해주는 거지. 그리고 자꾸 어디서 돈 나올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정신 못 차리고요. 그건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아내와 저도 동의했고요. 시어머니가 잘해주세요. 자기 아들이 사고를 쳐서 이 난리가 난 거니까 저한테는 별소리 못 하시고요. 저희 부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드문드문 만날 때마다 어딘가 좋지 않은 일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본인이 도통 말해주지 않고 괜찮다고만 하니 그런 줄 알았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가 되네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을 때 조금 더 캐물었어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딸아이는 시댁에서 시어른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저희 부부와는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서울에 살 때보다 다르기는 하더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엄마 김치가 먹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아이가 아닌데 어느 날은 전화해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더군요. 사실 김치를 담아 먹지 않은 게 오래되었는데 아내는 딸아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김치부터 담갔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를 전달해주기 위해 정말 오랜만에 딸아이가 사는 집으로 제가 갔어요. 아무래도 시댁과 함께 살고 있다 보니 찾아갈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시댁 어르신들이 다들 안 계신다고 하더군요. 와도 된다고요. 아버지, 너 얼굴이 왜 이러냐? 어디 안 좋은 일 있어? 6개월 만에 보는 딸아이의 얼굴이 더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봤을 때도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상해 있더라고요. 아니요. 별일 없는데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살이 쭉쭉 빠져서 그래요. 이제 엄마 김치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영 미심쩍었지만 그렇다니 더 캐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보는 손녀가 너무 반가워서 다른 생각을 깊게 할 수는 없었어요. 네 엄마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오랜만에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신 거잖아요. 제가 조만간 하영이 데리고 집에 한번 갈게요. 그냥 바보같이 그 말이 반가워서 정말이냐며 되묻기만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딸아이와 반갑게 인사를 마치고 잠시 차 한잔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 시댁 어르신들이 올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 딸아이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눈치였거든요. 잠시만요. 뭔가 전해줄 게 있는지 안방 안으로 들어가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보다가 이제 막 6살 난 손녀딸을 안아들었습니다. 금방 데리고 집에 한번 들른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금방 헤어지니 너무 서운하고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손녀도 그런 듯 했어요. 할아버지, 안 가면 안 돼? 왜? 할아버지 가는 거 싫어? 응, 그 녀석 참. 할아버지도 하영이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오늘은 이만 가봐야 돼. 엄마가 금방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몇 밤만 더 자면 또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냥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와 더 있고 싶은가 보다. 꼭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를 잡는 손녀가 귀엽고 또 기분이 좋아서 볼에 뽀뽀하니 손녀가 어딘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엄마랑 나도 할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면 안 돼?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 엄마, 할미한테 맴매 맞아서 아파. 어? 맴매? 순간 무슨 말인가 해서 그렇게 되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손녀의 말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응, 엄마, 할미한테 맴매 맞아서 아프단 말이야. 몸에 상처도 있어. 맨날 울어. 그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좀 구해줘. 너무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딸아이의 모습을 못 봤으면 모를까 어딘가 좋지 않은 모습을 이미 봤잖아요. 딸아이가 쇼핑 나간 김에 저와 아내가 생각나서 샀다는 옷을 한 벌 들고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딘가 직감적으로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시어머니한테 맞고 사냐는 말을 바로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6살 난 나이의 말이기도 했고 말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닐 거라고, 그럴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지도 않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리고 집에 와서도 영 찝찝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니 그 생각이나 마음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제 원래 직업이 경찰이었거든요. 게다가 형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는 도가 텄었습니다. 일단은 아내에게도 딸아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먼저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딸아이의 주변을 살폈습니다. 딸아이의 집 주변에서 잠복했어요. 아내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며칠을 딸아이가 사는 집 주변을 살폈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녀가 그냥 한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히 무거워 보이는 짐을 들고 가는 딸아이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겁니? 아니에요. 너는 정말 하나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다. 빨리 걸으라고 답답하다고 내가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잖아. 안사돈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딸의 머리를 한 대 때리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런 장면은 상상만 하는 거랑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냥 한 대 툭 하고 쳤어도 놀랐을 텐데 거의 후려치듯 세게 딸아이의 머리를 때렸거든요. 그 한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희 딸이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손녀가 그날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도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고 싶었습니다. 내 딸을 왜 때렸는지 캐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직감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더한 일이 있다고. 그러니 차곡차곡 증거를 모으라고 말이죠. 그 장면을 목격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각을 잡고 그 집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어요. 원래 하던 대로 말입니다. 그 집 며느리요? 내가 처음에는 며느리가 아니라 무슨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일하는 사람을 그 정도로 막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라잖아요, 글쎄. 그 집 며느리 맞고 사는 걸로 유명해요. 이 근방에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이웃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굉장히 오래 그 폭력이 지속되어 왔다는 말이잖아요. 어디 도망갈 곳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혼자 애 데리고 나가서 살 능력이 없다거나. 그게 아니고서야 저렇게 시댁 식구들 모두가 학대를 하는데 거기서 그러고 계속 살 리가 없죠. 순간 멈칫했습니다. 모두가 학대라뇨? 시어머니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다는 말씀이세요? 남편도 소리 지르는 거 봤고 그 집 시누이도 막 부리던데요? 정말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바람도 피우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 앞에서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내가 봤잖아. 지 마누라가 보고 있는데도 그러더라니까.
인간들이 진짜 너무 못됐어. 충격으로 손이 덜덜 떨려왔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일이 현실이라니. 정말이지 믿기지도 또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어요. 저희 딸아이 이야기잖아요.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절대 넘어갈 수도 또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위의 뒷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웃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일까지 다 때려치우고 다른 여자랑 두 집 살림을 차리다시피 했더라고요.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딸아이가 시누이의 심부름을 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제가 늦지 말라고 했죠? 저 여기서 기다렸잖아요. 죄송해요. 회의 늦었어요. 이리 주세요. 자기가 놓고 간 서류 심부름을 딸아이에게 시켜놓고서는 회의에 늦었다며 거의 낚아채듯 딸아이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가져가면서 고맙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무슨 벌레 보듯 보다가 다시 건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장이라도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많은 분이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만 있냐, 어떻게 참을 수 있냐, 뭐 그런 질문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며칠간 딸아이와 그 시댁 주변을 지켜보며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은 조직적으로 저희 딸아이를 가스라이팅하며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년간의 제 직업적 경험으로 볼 때 이런 경우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발뺌을 하며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돼. 되도록 많이. 저는 그들을 가만히 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몇 배 이상으로 대갚아줄 생각이었어요. 그러려면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증거를 모아야 했고 말이죠. 그래서 그 집 주변을 배회 아닌 배회라 하며 보고 들은 모든 장면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들이 며칠간 꽤 쌓였어요. 요 며칠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딸아이가 그 집에서 어떤 짓을 당했는지 생각만 해도 당장 그것들을 찢어 죽이고 싶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구나 싶던 무렵 정말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날도 딸아이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어김없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딸아이와 안사돈의 모습이 보였고 그날은 딸아이가 어디 몸이 좋지 않은 건지 짐을 들고 나르는 게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봉지 하나를 놓쳤어요. 야, 그게 얼마짜리 과일인데? 딸아이가 손에서 놓친 비닐봉지에서 과일이 쏟아졌고 그 모습을 본 안사돈이 딸아이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딸아이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 바람에 딸아이가 넘어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버러지 같은 게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너 같은 건 우리 집 식구들 아니면 어디서 걷어주지도 않는 거 알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딸한테 버러지라는 둥,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둥 하며 폭력을 가하는 그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고요. 사실 계획대로라면 더 증거를 모았어야 했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며 딸아이와 안사돈을 향해 갔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 그 엄청난 큰 소리에 안사돈은 물론이고 딸아이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저의 등장에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딸아이는 죽으면 죽었지. 저와 아내에게 그런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하겠냐고 말이죠. 그게 더더욱 딸아이가 그런 취급을 받아가면서도 참고 살았던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아버지, 아니,
바깥 사돈이 여긴 어떻게? 제 등장에 두 사람이 몹시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안사돈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우선 딸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고는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집에 들어가서 네 짐 챙기고 아영이 데리고 나와. 아버지, 얼른. 제가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짐을 챙기러 말이죠. 안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딘가 굉장히 안절부절 못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말입니다. 제 전직 직업이 뭔지 알고 있었으니 순간 겁을 먹은 거겠죠. 사돈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해요? 제가 그냥 이러고 나타났을 것 같습니까? 네?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안사돈은 다시 입을 다물더군요. 내가 당신 식구들 가만히 두나봐 박살내버릴 거니까. 안사돈은 그런 제 모습에 정말 겁을 많이 먹은 건지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가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안 나오면 쳐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차 안, 저와 딸아이는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요. 딸아이는 이 모든 상황을 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듯 했고, 저는 입을 여는 순간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운전을 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왔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무슨 일이야? 영문을 모르는 아내에게 대충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보고 들은 거에 반의 반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내는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리고 오열하는 자신의 엄마 모습을 보던 딸아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무너졌습니다. 여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딸아이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처음 들어갈 때는 이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바람이 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울고불고하며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 시어머니가 자신을 때렸다고 하더군요. 물론 처음에는 나도 왜 때리냐고 따지고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한두 번은 어머님도 나한테 사과하셨고.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당연한 게 되더라고요. 모든 집안의 식구들이 자신을 하대하고 때리고 하는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굴었다고요. 너 이리 와봐. 한참을 울던 아내가 뭔가 생각이 났는지 딸아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짐승과도 같은 오열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딸아이의 옷을 벗겨보고 등과 팔, 온갖 곳에 남아있는 폭력의 흔적을 봤던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열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결코 절대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우선 딸아이를 병원으로 보내 진단서를 끊게 하고 변호사를 만났어요. 제 직업이 직업이었던지라 그쪽 방면으로는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지 다 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위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뒤에 소송이 저희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려면 절대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장인어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자네 장인인가? 나는 이제 자네 장인이 아니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웃기지도 않는 소리 말게.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은 걸 온 힘을 다해 참고 있는 거니까. 우리 딸이 자네를 다시 볼 일은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빌려준 돈은
그대로 다 갚아야 할 걸세. 사업을 한다고 돈을 가져갔을 때 차용증을 받아놨었거든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까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차용증을 쓰게 한 거였어요. 받을 생각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때 차용증을 쓰게 한 게 정말이지 옳은 선택이었더라고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사위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니 또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너 무슨 소리 들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저에게 아내가 뭔가 노트 같은 걸 하나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일기장이에요. 딸아이에게 여태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을 기록해둔 일기장이었습니다. 바로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읽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더 확실하고 처절하게 응징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딸아이의 일기장에는 놀라우리만큼 그동안 자신이 당한 일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중 몇 가지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모든 분이 함께 분노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딸아이가 사위에게 그 여자와 언제 헤어질 거냐고, 헤어지기는 할 거냐고 물었던 날이 있더라고요.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뭐, 네가 여자로서 매력이 있었어 봐. 내가 바람이 왜 나니?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 뭐?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뻔뻔하다고 했냐? 뻔뻔은 너 같은 애를 두고 하는 말이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결혼한 네 잘못 아니니? 너같이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애를 그래도 며느리랍시고 끼고 살아줬더니 어디 감히 은혜도 모르고 우리 아들한테 뻔뻔하다는 둥 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가며 몇 년을 딸아이를 세뇌를 시켜왔더라고요. 언니가 생각해도 언니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 같은 시댁 있는 걸 복으로 여겨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인제 와서 결혼을 물을 거야 어쩔 거야. 그런 이야기 친정에 할 수나 있겠냐고요. 그리고 하영이를 우리가 순순히 내줄 것 같아요? 은은한 협박도 계속해 왔더라고요.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겠냐는 말을 둘러서 하고 또 이대로 이혼하면 아이는 못 내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런 협박이 먹히나 싶겠지만 원래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형사를 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보며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렇게 1년, 2년 계속해 너는 쓸모가 없고 우리 아니면 걷어줄 사람이 없고 네가 나가면 평생 아이를 볼 수 없게 해주겠다는 걸 이야기를 하다 보니 딸아이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리고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영이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나는 하영이를 정말 볼 수 없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나 무섭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요즘 같아서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고는 한다. 매일매일 나를 향해 쏟아지는 폭언들과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우해주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더 견뎌야 하는 현실이 너무 싫다. 하지만 내가 없어지면 우리 딸도 그리고 부모님도 너무 슬퍼하실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힘들어도 이겨내야지. 그런데 이 악몽은 끝이 있기는 한 걸까?
정말 죽여버리고 싶더군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내 딸인데 대신 내가 죽어도 괜찮을 만큼 사랑하는 내 딸에게 그런 짓들을 해온 걸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나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달려가서 머리채를 잡을 수 있는 노릇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말이죠. 그래서 천천히 잘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최대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일단은 딸아이에게 모든 증거를 다 받았습니다. 딸아이는 저에게 주고 싶지 않아 했어요. 나는 이렇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해서 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무슨 짓을 당했던 것까지 엄마 아빠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나 저희가 알았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플까봐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설득했습니다. 이미 알아버린 이상 이대로 묻으면 나는 그게 속병이 나서 못 산다.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줘야 이 아버지는 살아. 저와 제 아내가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뭐 자료라고 해봐야 카톡 같은 거나 자동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 같은 것들이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이미 차고 넘치더군요.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또 폭행에 대한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사돈과 사위가 번갈아가며 딸아이에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전화를 다 받게 했습니다. 물론 녹음도 했고 말이죠. 네가 이렇게 나가고 멀쩡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알아? 어디서 집을 나가길 나가?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이랑 못 살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싶다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아닌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요. 너 정말 감당할 수 있냐? 어? 어디서 뭐라고 살든 그 지옥 같은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딸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안사도는 바로 쌍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우리 귀한 딸한테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시면 정말로 가만 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참고 있는지 짐작도 못 하실 겁니다. 네? 으름장을 놓자 전화를 바로 끊더군요. 정말이지 가짜났습니다. 딸아이는 만만하니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제가 낮게 이야기하자마자 주랭랑을 치듯 전화를 끊는 게 말이죠. 그건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 정말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가만 안 두면 어쩔 텐가? 한참을 욕을 해대면서 주제 타령을 하던 사위도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는 걸 알자마자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찌질함에 혀를 내둘렀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듣기로는 시누이 되는 사람도 집으로 찾아왔었다고 하더군요. 이성적인 척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속이 너무나 훤히 보였다고 말이죠. 언니, 생각 잘해요. 그래도 아이는 아빠랑 엄마 다 같이 있는 가정에서 크는 게 좋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나 엄마 그리고 오빠도 언니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으니까 다시 들어와서 잘해봐요. 네? 아내의 말로는 그렇게 하는 얼굴에서 정말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고요. 뭐 진심이 느껴졌다고 해도 다시 그 집으로 딸아이를 돌려보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요. 만약 돌아간다고 했어도 어디다 붙잡아 놨을 겁니다. 소송은 소송이고 제 개인적인 분풀이는 또 따로 해야겠더라고요. 제일 먼저 그 집 시어머니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은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는 거였어요. 조사를 하면서 말이죠. 세상에 그 정도였대요? 며느리 괴롭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학대하고 있는지는 몰랐네. 아유 세상에. 원래 그런 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지잖아요. 게다가 안사도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착한 사람 행세를 해가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곳에도 소문을 냈습니다. 저의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집 식구들이 손가락질 받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어디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는 살 수 없게 하는 것 말입니다. 안사돈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걸 넘어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떠들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면 저희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도 소송하겠다고 되지도 않는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저한테 통할 걸로 생각하는 건지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한 번 웃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송하시죠. 그리고 저는 그 사실 또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닐 겁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딸이 아빠가 형사여서 그런지 생각보다 증거를 많이 남겨뒀더라고요. 그거 하나하나 세상에 다 공개하면 어느 쪽이 더 큰일이 날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들이 한 짓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 말에 잠시 고민하더니 그제야 타협점이라고 이런 말을 짓거리더군요. 그러면 저희도 더는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이 정도만 하시죠. 저는 이제 시작인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말이 맞았어요. 제 복수는 그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각오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절대 용서할 생각도 멈출 생각도 없으니까요. 정말로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안사돈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든 다음 그 자식들이 얼마나 못된 연놈들인지도 다 밝혔습니다. 고소당해서 수천만 원을 물어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딸아이의 시누이가 딸아이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그 시누이가 다니는 회사 게시판에 올렸어요. 아가씨가 찾으시는 그 신발은 품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찾아내야겠죠? 전국에 다 품절이고 중고 거래하는 실제 발매가의 2배라 아가씨가 주신 돈으로는 못 구할 것 같은데요. 그건 언니 사정이고요. 저는 이미 돈 다 드렸고 구해준다고 하셨으니까 구해주세요. 저는 그 신발 신어야겠거든요. 결국 딸아이가 딸아이 돈으로 웃돈을 더 주고 그 신발을 구해다 줬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을 고스란히 회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저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더 와닿는 모양이더라고요. 회사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고 했습니다. 뭐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냐고 어느 부서의 누구냐며 다른 팀에서까지 딸아이의 시누이 얼굴을 보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시누이가 딸아이를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라 같이 나갔네요. 고소할 거예요. 해요. 무서운 거 없으니까. 그리고 이미 각오하고 올린 건데요. 내가 가만두나 봐. 당신들 때문에 나 차인 거 알아요? 결혼 약속한 남자한테 차였다고요. 그 일이 소문이 다 퍼져서 결혼을 약속하고 만나오던 남자에게 차이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인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업보를 맞은 건데 말이죠. 제가 가만히 이야기했어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뭐라고요? 순간 딸아이의 시누이 얼굴에서 어딘가 낭패감이 깃들었습니다. 아마 그간 딸아이에게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을 반추해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저 신발 사건은 세 발의 피라는 것을 말이죠.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한껏 당황한 얼굴과 말투로 저에게 묻더군요. 그래서 더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내 딸을 그렇게 괴롭혀놓고는 그러면 당신은 평화롭게 잘 살 걸로 생각했나요? 남을 그만큼 괴롭혔으면 응당 그에 맞는 수준의 벌은 돌려받아야겠죠.
그렇잖아요. 뉘우치기는커녕 입에 발린 사과 한마디도 없는 사람들을 제가 왜 우리 딸이 그런 짓을 당한 걸 참아줘야 하냔 말입니다. 설사 울고 불고 빌어도 봐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딸아이의 시누이는 아차하긴 하는 것 같았으나 자존심 때문인지 끝까지 사과하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간, 바로 사위. 그놈에 대한 보복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일 나쁜 건 그놈이라고 생각했어요. 방치하고 방관하고 자신의 부인이 그 정도의 학대를 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도 모자라 밖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 놈이잖아요. 절대 가만둬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고 상대방 여자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둘을 신혼부부라 알고 있던 걸 사실은 상간남 상간녀라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상대방 여자는 체면이 중요했던 건지 뭔지 금방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간땡이가 작은 여자가 퍽이나 바람은 잘 피웠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빌려간 돈, 그 차용증을 내밀고 말했어요. 당장 갚게. 아버님, 지금은 제가 돈이 없어서. 그게 내가 알 바인가? 그리고 내가 왜 자네 아버님인가? 당장 갚을 게 아니면 소송으로 강제 청구할 테니까. 그 인간이 가장 아끼는 것 중에 바로 그 인간 앞으로 된 외제차가 한 대 있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정말 애지중지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그걸 받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두려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송으로 그 차를 팔아도 못 갚겠지만 일부러 겁을 먹으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먹혀 들어갔고 말이죠. 자기 부모님에게 가서 생난리를 쳐 돈의 일부분을 가지고 왔더군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완전히 다 망하는 것을 봐야만 했어요. 그래서 소시적에 알고 지내던 지금은 갱생한 과거 사기 가해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제가 형사님 때문에 밥도 벌어먹고 잘 살고 있다 아닙니까? 언제 한번 인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연락을 주시네요. 저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폭삭 망하게 하고 싶다는 것까지 말이죠. 그랬더니 그놈은 눈을 반짝 빛내더군요. 사실 착하게 살아서 편안은 하지만 재미는 없었는데 이참에 잘 되네요. 저는 돈은 필요 없고 그냥 골탕만 세게 한번 먹여줄게요.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업을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사위는 도박을 조금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뭘 꾸미지는 않고 그냥 하우스 주소 하나만 알려줬는데 제 발로 찾아가서 본인이 본인 돈을 다 잃고 왔다고요. 그리고 딸아이의 시누이는 그 헤어진 남자를 다시 붙잡으려 거짓말을 했다더군요. 원래 자기 집이 굉장히 잘 살고 어쩌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까발렸다고요. 그 집 엄마를 찾아가서 이런 여자이니 결혼 절대 시키지 말라고 알려주고는 일부러 제비 하나를 섭외해 딸아이의 시누이에게 붙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놈이 정말 악랄한 놈이고 쪽쪽 빨아먹는 걸로는 이 계통에서 소문난 애라서 그 시누인지 뭔지 아는 여자 진짜 탈탈 털릴 겁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시어머니에게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망해가는 모습, 그리고 부모에게 그저 돈만 바라는 그 모습을 자기가 보고 듣고 겪는 게 가장 큰 벌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테고 말이죠. 그 사이의 이혼 소송은 저희가 다 이겼습니다. 당연히 위자료도 양육권도 다 받아낼 수 있었고요. 마지막 재판 때 딸아이의 시어머니와 사위가 저와 딸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지금 누가 누구 보고 할 소리인가? 어? 아니, 이렇게 요란법석하게 이혼을 하면 그쪽 따님한테도 좋을 게 없을 텐데요? 뭐가 좋을 게 없나요? 나는
다시 얘 결혼시킬 마음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 애가 잘못하지 않은 일로 나중에 문제 삼을 남자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한번 쓰레기한테 걸렸으면 됐지. 또 걸릴 수는 없잖아요. 뭐라고요? 쓰레기요? 네, 쓰레기요. 만약 이 말에 동의를 안 하시면 동네방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제가 계속해서 떠들어 드릴게요. 정말 쓰레기인지 아닌지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판단을 한번 내려보자고요. 제 그 말에 입을 앙 다물고는 씩씩거리기만 하더군요. 사이가 가만히 있다가 저희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디 잘 사나 내가 두고두고 지켜볼 거야. 그 말을 가만 듣고 있던 딸아이가 거의 처음으로 입을 열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다짐이 느껴지는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꼭 지켜봐. 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 살 거니까. 그리고 나도 꼭 지켜볼게. 당신이랑 당신 가족이 얼마나 잘 사는지 말이야. 그런 딸아이에게 안사돈이 소리를 질렀던 모습이 지금 떠오르네요. 두고 봐라. 우리가 니들보다 훨씬 잘 살 거니까. 지금도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안사돈에는 그야말로 폭삭 망했거든요. 사이는 몇 억에 달하는 돈을 도박 빚으로 저 돈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갚아줄 수도 없어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자고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딸아이의 시누이 되는 그 여자도 그 제비에게 전 재산을 털리고 그 충격으로 회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결국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 잘렸다고 말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 대단하더구만요. 왜? 아직도 지들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하고 그 부모는 모르는 사람처럼 단칼에 잘라내고 아무리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단번에 다 끊어내는 가족은 내 또 처음 봐서 말이죠. 저희끼리 끈끈하지 않고 말입니다. 정말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집안이었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이 다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일기장에 죽고 싶다고 쓰여있던 그 문장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런 고통을 저희 딸아이에게 준 사람들이 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서가 단번에 될 리는 없으니까 말이죠. 어느 날 사이가 딸아이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신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했어. 또 당신 신경 쓴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척해. 와서 뭐라고 했다고 하대. 돈 좀 빌려달라고.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먹고 자야 하는 신세가 됐다고. 원룸 보증금 정도만이라도 달라고 했대. 그래서 줬대? 아이고, 화내지 말아요. 안 주고 돌려보냈대. 네가 나한테 무슨 염치로 돈을 받으러 오냐고. 나는 네가 길거리에서 정말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부고 소식 말고는 너한테 전해들을 소식 같은 건 없으니 돌아가라고. 제 속이 다 시원해지게 말을 잘했더라고요. 부고 소식 말고는 들을 소식 같은 거 없으니 죽기 전에는 연락해 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특히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그 동네를 한번 얼쩡거린 적이 있어요.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말입니다. 잘 살 거라고 소리를 쩌렁쩌렁 쳤던 그 안사돈이 저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니, 여긴 어떻게... 그전과 달리 많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늙은 듯 힘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한 안사돈이 저를 보고 당황한 얼굴과 말투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때 저희한테 보란 듯 떵떵거리며 잘 살 거라고 하셨던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지나가는 길에 정말 그렇게 잘 사고 계신 건지 한번 확인해 볼까 싶어서 들렸어요. 다 알 거 아닙니까? 저 약오를 하고 화나라고 일부러 오신 거잖아요. 그 말에 제가 웃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게 맞기는 해요. 얼마나 망했는지 제 두 눈으로 보고 속이 시원해지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시원하세요? 네? 시원하시냐고요? 솔직히 완전히 다 시원하지는 않고 더 망했으면 좋겠기는 한데 그래도 뭐 기분이 좋기는 하네요.
그런 제 말에 안사돈이 소리를 꽥 질러댔습니다. 정말 많이 분하고 화가 나고 뭐 그런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통쾌했던 기억이 있고 말이죠. 그때 그런 생각을 잠깐이지만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업보는 결국에는 다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게 언제 어느 때가 될지는 몰라도 또 그게 자기가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 돌아가게 되는 날이 올지 몰라도 꼭 반드시 돌아가기는 한다고요. 사위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로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그 신우이라는 사람도 자신에게 사기를 친 그 제비를 찾아다니느라 정신을 거의 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심하게 되돌려준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저희 딸아이를 잃을 뻔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만약에 그 고통이 조금만 더 지속이 되었으면 그 일기장에 적혀 있는 것처럼 딸아이는 다른 좋지 않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지금 저들이 받고 있는 그 벌도 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자라면 모자랐지 말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가족이 최근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건 이야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았던 선산 옆으로 도로가 나서 보상금을 꽤 많이 받게 되었어요. 아마 이 소식은 딸아이의 시댁 식구들에게도 전달이 될 겁니다. 고향이 같은 쪽이거든요. 그걸로 내적 친밀감을 쌓았었고요. 그 소식을 듣는다면 안사돈의 성격상 화병으로 뒷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니 더더욱 기분이 좋았고 말이죠. 저희의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그 집안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행복하고 더더욱 보란듯 누리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물론 저는 분풀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을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요즘 딸아이가 활짝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예전 행복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 기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그 집 사람들은 미워도 소녀는 딸아이가 결혼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거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는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나 저거 가지고 싶어. 너 비슷한 거 있잖아. 비슷한 거 있어도 이거는 없잖아. 할아버지가 사줄게. 아이고, 아빠, 애 버릇 잘못 든다니까요. 딱 이것까지만 사줄게. 요즘은 이런 소소한 대화와 소소한 다툼들까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정도거든요. 이런 게 사람 사는 건가 싶고 말이죠. 지금 같아서는 정말 그 무엇도 비견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네요. 지금만 같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저희 딸이 착하게 살아서 얻게 되는 복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누리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이제 다시는 그 식구들과 얽히지 않았으면 하는 그 정도의 소원밖에는 없어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 집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들도 너무나 많았고 또 제가 복수도 나름대로 길게 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해드릴 이야기가 많았네요. 이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원하고 통쾌하고 재밌게 그리고 남에게 저지른 악행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교훈을 조금이나마 드렸으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여야겠네요. 오늘도 손녀와 산책하러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 녀석이 이 할아버지를 참 많이 따라요. 저도 딸아이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요즘 너무 예쁘고 말이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이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40대를 앞둔 여성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도덕 윤리의식에 좀 민감한데요. 하지만 남들에게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도 막상 제 경우로 닥치게 되니 쉽게 생각할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떠올리기 싫은 과거의 경험과 겹치게 되니 더욱 그렇더군요. 누구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제 어린 시절은 많이 불우했습니다. 제 첫 기억은 5살 무렵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되면서 어머니가 저를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이 왜 이혼을 하셨는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특별히 물어볼 때도 없었고요. 다만 어렴풋이 생각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참 멋쟁이이고 자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기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는 엄마 앞에서 늘 기죽은 모습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면서 아버지만 생각하면 어린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우울감 때문에 늘 슬퍼했고 그럴 때마다 엄마를 더 원망했던 것 같아요. 제가 7살 되던 해의 겨울, 눈이 많이 내리던 날로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눈사람을 만들러 가자며 저를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맛있는 것을 사오겠다며 간 후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자 그때부터 저는 그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울어도 엄마도 할머니도 오지 않고 이웃집 사람들이 나와서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할머니가 오실 때까지 저를 데리고 있어줬죠.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들은 말로는 엄마는 아빠와 결혼하면서 친정과는 아예 연을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특히 외삼촌과는 크게 싸워서 엄마가 저를 버리다시피 맡겨놓고 떠나버렸지만 외삼촌은 엄마를 찾지도 말라고 길기를 날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도 외삼촌이 무서워서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외할머니한테 듣기로는 외삼촌은 엄마에 대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엄마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외삼촌은 그저 평범했다고 해요. 그런 이유로 넉넉치 않은 외갓집 형편에 자식 둘을 공부시킬 수 없었고 결국 공부를 월등히 잘했던 엄마가 대학교를 다닐 때 외삼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엄마가 사업을 하기 위해 외갓집에 어느 정도 손을 벌리자 그 과정에서 외삼촌과는 몇 번 큰 다툼이 있었고 그러면서 두 분은 아예 남남처럼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삼촌은 저를 특별히 예뻐했던 적이 없어요. 그나마 할머니가 시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버셨고 그 돈으로 저와 할머니 둘이서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연세에 비해 아주 정정하셔서 일도 많이 하셨어요. 힘드실 텐데도 제 밥도 다 챙겨주고 학교도 보내고 다 하셨죠. 할머니께서는 제가 엄마를 닮아 공부를 잘한다면서 제가 5학년이 되자 학원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할머니가 벌어서 대학까지 다 시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허나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어요. 아직도 너무 끔찍한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는 일인데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벽에 일을 나가시던 할머니께서 부주의로 그만 트럭에 치여 돌아가시게 된 거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리 허망하게 돌아가셨지만 엄마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연락할 새도 없었고 아마 외삼촌이 연락도 하지 않았겠지요. 장례식장에 앉아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막막하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무서운 외삼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린 제가 뭘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히 외삼촌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외삼촌 부부는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특별히 저한테 못되게 굴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말 그대로 관심이 없으셨고 차라리 미움받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울 때도 있더라고요. 혹시나 필요한 게 있으면 미룰 때까지 미뤘다가 겨우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그래도 한 며칠은 지나야 해주셨어요. 그 집엔 외아들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자아이인 저는 많은 부분에서 소외됐어요. 학교 준비물을 가져가야 할 때도 외삼촌 부부가 챙겨주지 않아서 혼이 난 적도 있었고 소풍 도시락을 깜빡 잊으시는 바람에 쫄쫄 굶어야 했을 때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와 아빠가 없다는 제 처지가 상기되면서 너무나 우울해졌어요.
제 생활은 엉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외숙모가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건 해결했지만 그 외의 것은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는 해결해주는 법이 없었어요. 신발이나 옷 같은 것이 해줘도 그대로 입고 다녀야 했고 똑같은 옷을 일주일 내내 입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저희 반에서 짓궂은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너는 옷이 그거밖에 없냐? 어린 마음에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가가 벌개지도록 울기 시작했고 절 놀린 친구는 당황해하며 제게 미안하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당시 그저 보살핌을 받고 싶고 부모님의 사랑도 느끼고 싶은 아이였을 뿐이었는데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 같은 처지에 놓인 게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있었을 땐 그런 건 할머니께서 다 알아해주셨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서럽고 억울한 점을 이야기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새학기가 되면 저는 아이들의 시선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장기엔 키가 금방금방 자라곤 하잖아요. 저는 또래보다 키가 좀 더 큰 편이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옷이 작아져가는 와중에도 또래와 달리 저만 마치 동생 옷을 입은 것처럼 몸에 꽉 붙은 작은 옷을 입고 있으니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더라고요. 쟤 좀 봐. 옷이 왜 저래? 아, 쟤 엄마 아빠가 없어서 저렇대. 아이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올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진짜 고아라도 된 것 같아 책상에 엎드려 아이들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외모로 인해 마음고생했던 걸 말하자면 아마 오늘 밤이 새도록 말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끝이 없어요. 또래 친구들은 군것질을 많이 했지만 저는 용돈이 많지 않아서 군것질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가끔 눈치 빠른 친구들이 제 사정을 알고는 한 번씩 사주면 그럴 때 한 번씩 먹고 할 뿐이었죠. 제 외사촌 동생은 식탐이 많아서 집에 과자를 쌓아놓고 살았지만 저더러 먹어보란 소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가끔씩 외숙모가 먹으라고 갖다 줘도 그냥 거절하고 말았어요. 같이 치킨만 먹어도 제가 얼마나 먹나 살필 만큼 식탐 많은 외사촌 동생이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서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기보다는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전교에서 3등 이외로 벗어난 본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또래 친구들이 좋아하고 유행하는 그런 건 잘 몰랐어요. 알아도 그걸 즐길 여유도 없었죠. 그래도 주변에 친구는 많았어요. 그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됐으니까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 다 계신 친구들도 각자 나름 집안의 사정이 다 있어서 부모님 있다고 다 행복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만 불행한 게 아닌가 싶어 한편으로 위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더 각자 나름대로 고민 있는 거면 나중에 제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선 지금 공부를 해 좋은 대학에 가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생이 되자 학원은 못 가도 독서실이 필요했어요. 외삼촌께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공부하다 필요할 때 쓰라고 용돈을 챙겨주셔서 그때부터는 용돈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잘 보면 학교 재단에서 장학금을 꽤 많이 줬는데 외삼촌은 그 돈도 통장에 넣어두고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하셔서 원하는 대로 필요한 건 사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 괜찮다 싶은 문제집이 있으면 모조리 사들여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험생 신분으로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힘든 마음에 문제집을 더 풀지 못하고 놀이터 의자에 앉아 가만히 별을 보며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외삼촌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니까 다미를 안 만나겠단 거야? 참 너무하다. 아니 어떻게 혈육을 떼놓고 한 번을 보러 올 생각을 안 해. 외삼촌은 놀이터 한 구석에서 분명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외삼촌과 통하고 있는 사람이 엄마라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지만 저는 가만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변명하지 마.
그냥 재혼한 남자 눈치 보이니까 담이 데려가기 싫다는 말이잖아. 끊어.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재혼한 남자? 엄마가 재혼했다는 말은 그때 처음 알았죠. 저는 통화를 끝내고 오는 외삼촌과 눈이 마주쳤고 외삼촌은 떨리는 눈빛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엄마 맞죠? 다 들었니? 제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때부터 외삼촌은 담배를 하나 더 태우시며 말을 꺼내셨습니다. 네가 이제 성인이 될 나이도 됐고 해서 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널 만나볼 거냐고 물어봤는데 외삼촌은 쉽사리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외삼촌은 저보다 더 화가 난 얼굴로 엄마가 너무한다는 둥, 재혼한 남자 눈치 보느라 딸 버리는 게 말이 되냐는 둥 열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전 옆에서 그런 외삼촌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고개를 수그렸어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티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전 엄마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오로지 모든 시간을 공부에만 쏟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마음의 고통이 잊혀질 것처럼요. 다행히 3년간 열심히 한 끝에 어지간한 대학은 제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성적이 되었습니다. 이젠 제가 선택할 차례였죠. 인생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는데 제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가 오니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진로에 관한 문제였으니까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진로를 택했습니다. 다른 해보고 싶은 공부도 있었지만 당시 제 상황에서는 졸업 후 안정적인 진로를 택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교대에는 각종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다행히 그때부터는 외삼촌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갔을 땐 말 그대로 자유를 만끽했던 것 같아요. 새로 만나는 친구들과 푸른 잔디가 깔려있는 캠퍼스의 전경,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동기들과의 술자리, 모든 게 완벽했고 행복했어요. 매일 눈칫밥 먹으며 살던 집에서 벗어나 공부로 꽉 짜여있던 시간을 벗어나 이곳에 오니 정말 천국 같았죠. 허나 학년이 올라가자 동기들도 공부를 하기 위해 조금씩 연락이 뜸해졌고 저희는 어찌됐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부담은 커져갔어요. 임용고시는 쉬운 시험이 아니었으니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었는데 합격률이 높지 않았죠. 아마 그 몇 년의 시기가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시기 같아요. 처음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맞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운명처럼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 첫사랑은 친한 언니의 친구였어요. 같은 대학교 학생은 아니었는데 첫 만남에서 반해서 제가 자주 연락하고 쫓아다니던 오빠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말수가 많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같이 있으면 여러 방면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재밌고 좋았어요. 알게 되는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일부러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없어서 외려 더 멋있기도 했어요. 저는 그 오빠를 정말로 좋아했어요. 단둘이 여행을 가본 건 이 오빠가 처음이었는데 지난 날을 다 돌이켜봐도 그 오빠랑 만났을 때가 그나마 제일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임용고시를 앞두고 불안에 떨 때에도 저를 잡아준 것도 그 사람이었어요. 불안감 때문에 이유 없이 바보처럼 울기만 할 때도 늘 곁에서 든든하게 저를 다잡아줬죠. 하지만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걸까요?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임용고시에 붙고 나니 거짓말처럼 더 이상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합격을 축하해준다고 한 번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고는 이별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원래 잘 몰랐던 사람처럼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나빴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때 제 마음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었어요. 다만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버려지고 자라면서 제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지다 보니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것도 무감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냥 각자가 필요한 만큼 타인을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무의식처럼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이 되고 난 후에는 한동안 정말 세상이 내 것만 같았어요. 외삼촌 내외분들도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간의 노력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이제 과거는 깔끔하게 잊고 새롭게 살아가려고 다짐했어요. 제 주변 어른분들은 교사가 되었으니 이제 제가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가면 된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딱히 결혼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어렸을 적 버려지고 힘들게 컸던 기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 자신이 모든 것을 수월해가 해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지 않으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자체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 만나는 남자가 없다 보니 결혼에 대한 환상이나 안정적인 가정을 꿈꿀 기회도 없었고요. 또래의 동료 교사들이 호감을 보여도 저는 직장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항상 마음속에 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남자들을 대했는데, 외려 주변에서는 그런 저를 안타깝게 보는 분들도 있었죠. 우리 다미 씨는 얼굴도 예쁘고 직업도 괜찮은데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얼른 결혼해야지. 전 아직 생각이 없어요. 왜? 학교 선생 둘이 결혼해 살면 그런 대로 넉넉하게 살 수도 있어. 저번에 체육 선생님이랑 얘기해보니까 다미 씨 은근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만나볼 생각 없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애써주지 않으셔도 돼요. 오죽하면 동료 옆반 선생님이 제 처지가 정말 안타까우셨는지 노총각 체육 선생님을 만나보라며 꼬드기기까지 했지만 솔직히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비슷한 수준끼리 간신히 살아가는 삶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살아가는데 꼭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차라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해서 제 능력을 더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여자 직장으로서는 안정적이다 보니 주변에선 가끔 능력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은 사람 소개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제 쪽에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번번이 무산되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혼자 살 팔자인가 보다. 그런 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덤덤하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살던 원룸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어요. 나름 지역에서 돈 좀 있다 하는 부잣집인데 아버지 되는 사람이 며느리는 꼭 초등학교 선생님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돈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있는데 집안에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서 이왕이면 선생이었으면 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은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으니 며느리감으로 손색이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나 봐요. 아버지라는 사람의 생각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몇 번이나 권유하는 바람에 그냥 만나나 볼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남자를 만나보니 첫인상은 썩 나쁘지 않았어요. 사람이 좀 어리숙해 보이는 게 흠이긴 했지만 솔직한 모습이 좋게 느껴졌어요. 첫 만난 자리임에도 자기 집안 이야기를 숨김없이 꺼내더라고요.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놀기만 좋아해서 아버지가 복권방을 차려주고 자기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굳이 결혼을 할 거라면 이만한 자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들도 교사 며느리를 얻겠다고 목이 빠져라 고대하고 있고 이 남자도 저를 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고 위로 형이라고 있는 사람은 집안에서 반쯤 손을 놓은 것 같았으니까요. 어쨌든 조건을 보고 만나는 자리이니 그 이후로 몇 번 더 만나보면서 생각하자고 다짐했고 저는 신중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나면서 느낀 건 조건만 괜찮은 게 아니라 됨됨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일단 가식이 없었고 또 쓸데없는 허영심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를 우선순위로 대해주는 부분이 좋았어요. 거기다 배려까지 많은 사람이었으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이 남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 길지 않은 연애 기간 후에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니 시댁 식구들도 당연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시아버지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고 계셨어요. 시댁에서는 당분간 제가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것 같았지만 이미 남편에게 충분히 언지를 해뒀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저희가 함께 살 집은 물론
살림까지 다 마련해 놓으신 상태였어요. 심지어는 예단이나 혼수 같은 것도 전혀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죠. 제 생각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출 건 갖추고 싶었지만 끝내 괜찮다고 하셔서 결국 준비해 두었던 돈은 모두 외삼촌께 드렸어요. 키워주신 것에 비하면 많은 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키워주신 거에 대한 감사 정도는 표하고 싶었습니다. 너 시집 가는데 우리가 뭘 더 해줘도 모자랄 판에 너한테 돈을 받아서야 되겠니? 전 그러면 돈이야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떠니? 뒀다가 네 비상금으로 사용하면 되지. 아니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여태 해주신 걸 돈으로 갚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냥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결혼해서도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담이야. 꼭 이래야 하겠니? 마음이라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외삼촌은 펄쩍 뛰시면서 한사고 거부하셨고 외숙모께서는 비상금으로 갖고 있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내 마음의 빚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며 두 분을 설득했습니다. 그날 외삼촌은 아주 감개무량하신 듯 말씀 중에 어머니를 입에 담으셨습니다. 네가 엄마 없이 이리도 잘 커주니 나는 너무 고마울 따름이다. 우리가 바빠서 널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거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단다. 지금이라도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아니에요. 그간 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네가 그리 생각해주니 참 고맙다. 아, 그런데 말이다. 사실 네 결혼 때문에 내가 어머니랑 연락을 해보았는데 말이다. 네? 어머니랑요? 네 허락을 받을까 하다 일단 내가 무턱대고 해버렸구나.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다. 저는 외삼촌의 그 말이 갑자기 열이 솟구쳤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연락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네 결혼인데 친어머니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적어도 제게 허락은 구하셨어야죠.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외삼촌에게 그 말을 던지곤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왜 그리 화가 났는진 모르겠지만 당시 마음이 도통 제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날 무참히 버린 어머니, 그 여자가 결혼식이랍시고 내 눈앞에 나타난다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쳤어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라는 존재를 마음에서 바득바득 지웠는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엄마를 지어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분명히 밝히곤 아까 소리질러 죄송하단 말을 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 기억 속에서도 무참히 잊혀졌습니다. 결혼 이후 한동안 제 삶은 더 바랄 것 없이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든든한 사업가 남편을 뒀으니 곧 학교를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저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제가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지도 않았고 오히려 안정적인 가정이 생기니 생활 자체에 더 활력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재력가 집안이다 보니 결혼 전 시집살이를 걱정하긴 했지만 워낙에 바쁜 며느리로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 시댁에서도 특별히 저에게 간섭하는 경우도 없었고요. 아마 이대로만 진행되었더라면 제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과 남편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것처럼 울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구속되셨어. 뭐라고?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횡령 및 탈세 등으로 구속이 되었단 거였습니다. 자세히 알고 보니 시아버지의 사업은 투명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피하고 회사 재산을 최대한 개인 명의로 돌리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덧칠한 사업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사업이 남편 쪽으로 숨게될 움직임이 보이자 함께 일하던 아버님의 동료가 모든 걸 드러내버리고 고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아버님의 동료는 회사에 지분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평소 아버님에게 좋지 않은 감정도 있던 터라 고발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이 구속되자 또 다른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버님 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버님은 원래 약간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성격을 지셨기 때문에 시댁에서는 그저 먹고 살라고 복권방 하나를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버님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꼬여들면서 아주버님은 불법적인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나 봅니다. 웃긴 건 사람이 어리숙하다 보니 돈도 되고 대표 노릇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주가 바지사장 노릇까지 겸한 꼴이죠. 마치 누가 일부러 노리기라도 한 것처럼 일이 연달아 터져버리니 시어머님은 아주버님 사건을 뒷바라지하느라 여력이었고 아버님 회사도 남편이 나서서 최대한 막아보고는 있었지만 이미 업주들로부터 모든 신용을 잃어버리게 된 터라 회사는 빠르게 기울어가기 바빴습니다. 시댁에서는 당장의 큰일을 막을 만큼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도 못했어요. 결국 당연한 결과처럼 남편의 사업까지도 휘청거리게 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일이 그쯤 되니 저도 덩달아 충격을 받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곱씹게 되었죠. 그리고 그제야 현실이 똑바로 보였어요. 제가 너무 허울 좋은 환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재력 있는 집안의 사업가 남편이란 것을 보고 결혼했지만 막상 시댁에 있는 재력이라는 것이 실상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남편 역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리숙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일단 공무원의 신용을 이용해서 가능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 남편의 일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보니 문제는 돈이 아니라 남편의 수완이었었는데 남편은 돈을 줘도 활용할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아버님이 며느리를 통해 이것저것 지시해 주셔서 겨우 명맥만 이끌어가는 수준이었죠. 참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보였어요. 차라리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뭐든 할 텐데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상황이 그저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기엔 시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원인불명의 병으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아주버님이 하시지 않을 테니 옆에서 시어머니를 간호해야 하는 건 며느리인 저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침대 위 뜬 눈으로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기운 차리세요. 지금 그이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사업도 다시 일으킬 거예요. 당장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 이젠 다 끝난 거다. 끝난 거야. 시어머니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지셔서 모든 게 다 끝났다고만 생각하고 있으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그저 위로만 해드리며 어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최악의 상황은 제 월급만으로 남편과 생활할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뭐가 됐든 어차피 제가 한 선택이었고 한 배를 탄 이상 이혼을 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런 순간에 기막힌 우연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퇴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누군가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가보니 말끔히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담미 선생님 되시죠? 저는 어머니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박 선생님을 찾고 계셔서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를 찾는다는 뜬금없는 말에 뭐라 할 말을 잊었어요. 심장은 정신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댁에 찾아온 불운 때문에 저는 매일 어린 시절에 악몽을 꾸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불쑥 어머니가 다시 저를 찾을 줄이야. 하지만 저에게 어머니라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떠올리기 싫었던 사람이었기에 저는 바로 그 남자를 돌려보냈어요. 저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니 절 찾지 말아달라고 해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요. 그 남자가 가고 난 후 물을 먹으며 진정하려 했지만 마음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다음 날 이번에는 한 여자가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저는 그 여자를 알아볼 수 있었죠. 그분은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기억하겠니? 어저께 외삼촌 만나보고 오는 길이야. 아이고 세상에.
이제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보겠구나. 거의 25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한동안 제 앞에서 우물쭈물 하시더니 제 어깨를 끊어 안으려고 하셨어요. 허니 저는 매몰차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담이야, 네게 꼭 할 말이 있어서 왔단다. 제발 말 좀 들어다오. 일단 카페로 가요. 어머니는 간곡하게 제게 부탁하셨고 저는 주변 사람 눈도 있고 해서 결국 인근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죠. 저는 의자에 앉아 한동안 어머니를 무표정하게 쳐다봤습니다. 주름살도 별로 없이 팽팽한 얼굴엔 그 누구보다 잘 살아온 티가 역력했어요. 하고 있는 옷차림부터 모두 명품이었고요. 아마도 그 사이에 화장품 유통사업을 하면서 꽤 큰 돈을 버신 모양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카페 안 사람들에 비해 이질감이 들 만큼 부해 보이는 모습에 저는 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날 찾지 않고 너무나 잘 살고 있었단 사실이 원망스러워졌지요. 차라리 어머니가 힘들었다면 생활고로 무척 퍽퍽한 생활을 해야 했다면 이해했을 겁니다. 사정이 있었으니 못 온 거라고. 나에게 오고 싶었지만 자신이 짐이 될 게 뻔하니 날 기르지 못한 거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었죠.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절 보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여유가 되고 딸도 한번 보고 싶으니 찾아온 거였습니다. 이쯤 되니 어머니에 대해 품고 있던 조그마한 기대마저 바람에 흩날리는 눈송이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렸을 땐 어머니에게 무슨 사정이 있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척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근근히 생활하고 고시원에서 먹고 자며 사진 속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를 상상하곤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고 진실은 너무도 마음 쓰리게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한 걸 겨우 참고 차가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날 찾았냐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담이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어떻게든 너를 데리고 살았어야 했는데 내 욕심이 너무 컸어. 이혼한 여자가 애까지 데리고 뭘 해보기에는 너무 막막해서 그만. 너를 놓아야 했어. 이제야 찾아오긴 했지만 나는 한 번도 담이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단다. 그동안 엄마가 번 돈은 모두 담이를 위한 거야. 너만 생각이 있으면 네가 내 사업을 물려받아도 좋고. 날 잊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 담이야. 엄마 매일 네 사진을 품에 안고 잤어.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어서.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듣고 있기가 불편했습니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다고. 사정이 있었다고. 어머니에게 그런 사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재혼한 남자가 저를 불편해할까봐 내팽겨친 것뿐이었죠. 눈꺼풀이 떨려오더니 이내 손과 발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최대한 똑바로 보려고 노력하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말씀을 더 듣고 있기가 힘드네요. 돈이요? 사업. 그게 왜 저를 위한 거예요? 잘 되셨으니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시지. 그거 다 엄마가 스스로를 위해 번 돈이잖아요. 저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전 엄마 사업 물려받을 생각 없습니다. 엄마는 그 와중에도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지만 저는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결국 엄마는 본인 위주로 다 판단하고 결정하셨잖아요. 저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고요. 제가 보고 싶었다면 어떻게든 찾아오셨겠죠. 건강하신 거 봤으니 됐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돌아서는 순간 끝내 눈물방울이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덤덤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빙판길을 걸으며 방금 전 절 향해 눈물을 흘렸던 어머니의 모습과 어린 시절 엄마를 찾았던 제 모습이 겹쳐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삼촌, 나 엄마 보고 싶어요. 안다 담이야. 다 알아. 그래도 참아야 해. 알겠지? 너무 보고 싶은데. 저는 엄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릴 때 엄마를 원망하다가도 뒤돌아서면 엄마와 달고나를 만들어 먹는 아이들을 보며 애타게도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왜 날 버린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듣기가 무서웠던 거겠죠. 가장 궁금했고 가장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었지만 제 앞에 앉아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에겐 차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은 거세져 갔고 빙판길은 단단해져 갔습니다. 저는 살얼음판을 아주 천천히 걸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많이 힘들었는지 평상시 먹지 않던 소주를 3병이나 먹고 정신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벌개진 남편의 얼굴 위로 고단함, 피로함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손을 들어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자 남편이 개슴츠레 눈을 떴습니다. 왔어? 안주도 없이 마신 거야? 그렇게 됐네. 남편은 씁쓸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을 하더니 습관처럼 미안하단 말을 하곤 다시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 미안한지 사업이 일이 되고 난 후엔 늘 잠꼬대처럼 제 얼굴만 보면 미안하단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가엾게 바라보다 이불을 덮어주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문자들이 여러 개 도착해 있었어요. 엄마를 만났냐는 외삼촌의 문자, 시어머니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문자,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결심이 하나 섰어요. 나에게 보상하시고 싶은 거라면 한 번만 눈을 딱 감자고요. 엄마를 이용하자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엄마가 알려준 회사로 전화를 해서 다시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는지 절 보고도 놀란 얼굴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담이야? 엄마에게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부탁, 뭐든 해. 네가 뭘 말하든 다 들어줄게. 역시나 상황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자금이 필요해요. 15억이요. 15억? 줄 순 있다만 왜 그리 큰 돈이 필요한 거니? 제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위급한 상황이에요. 집안 전체가 휘청이고 있고요. 돈이 필요해요. 저는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을 딱 간추려 말하려 했습니다. 엄마는 제 말에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랑 사정이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금방 정리해서 보내줄 테니 걱정 말고 기다려라. 저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인 엄마의 얼굴을 보다 죄책감이라 감정이 슬그머니 올라오는 걸 느껴졌습니다. 죄책감 따위 느끼고 싶지 않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엄마도 분명 내가 자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 텐데 그걸 알면서도 자식의 부탁을 절여할 수 없어서 제게 돈을 주는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고마워요. 그 말만 한 채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죠. 엄마의 시선이 제 등 뒤에 가닿는 걸 느꼈지만 그럴수록 저는 걸음을 더 빨리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얼마 뒤 사업 자금 1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돌아 나오는 길에 저는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기회 없어. 이걸로 해결 안 되면 그때는 자기 사업 이제 아무도 못 도와줘. 저는 돈을 지원받은 이후로 다시는 엄마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깔끔하게 엄마라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어요.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께서는 저를 비난하실 분이 있겠지만 7살 그 차가운 겨울에 눈을 맞으며 아무도 없는 곳에 버려진 채로 울고 있던 그 기억은 아직도 저에게 끔찍한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직도 가끔 학교에서 저학년 아이들만 보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슬픔을 느끼곤 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이 상처가 남아있는 한 모든 걸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엄마를 만난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를 이용한 것 또한 잔인한 일인 건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제 마음이 요즘 더없이 복잡합니다. 남편은 엄마의 자금으로 사업을 자리 잡았고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저는 찝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고 샤워를 하다가도 불현듯 엄마가 한 말이 생각나 혼자 소스라치게 놀라 물을 끄곤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주워 담을 수 없는 물이지만 저 정말 나쁜 짓 한 걸까요? 벌 받은 짓 한 걸까요? 그리고 하나 더 걱정거리가 있다면 엄마가 저에게 연락을 걸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연락이 오는데
저는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에요. 제 부탁을 들어주었으니 최소한의 예의로 한번 만나드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대로 영영 모른 채 하고 사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네요. 제 인생이 이토록 혼란스럽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디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서 많은 조언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